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성문입니다. 네, 저는 김혜민 기자입니다. 수능 잘 보셨나요? 이거 수능 보고 이 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없겠죠. 네, 놀러 없겠죠. 갔을 것 네. 같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자,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네. 아니죠. 건설 얘기를 잠시 후에 이광수 의원 모시고 네. 해볼 거고 원래 부동산 얘기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네. 분이라 헷갈렸습니다. 이광수 의원이 원래는 네. 건설 애널리스트인데 부동산 얘기를 워낙 많이 네. 하셔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뭐 사우디 관련 얘기도 있고 건설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오늘 김정호 기자와 함께 FTX 우리 코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TX 처음 들었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래를 중재해주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FTX도 전 세계를 기반으로 한 그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때 뭐 2위에서 3위 정도 했으니까 사실상 뭐 최대 거래소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린 건 없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고 그다음 그 뒤에 이제 FTX 2위나 3위 정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건가요? 이제 본사는 이제 서버 자체는 바하마에 둔 걸로 알려져 오. 있는데 이제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바하마요? 그렇군요. 네. 바하마가 어디예요? 보통 저희가 조세 회피처로 많이 쓰이는 그런 곳인데 거래소도 바하마에 네. 그렇게 둘 수가 네네네, 있군요.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라서 요즘에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FTX 같은 경우에 이제 FTT라는 가상화폐를 자신들이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FTT라는 가상화폐가 가격이 엄청 올랐죠. 한때 $80 정도까지 갔던 걸로 예상이 됐는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알라메다라는 일종의 계열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FTX는 거래소고요. 네. 이제 알라메다는 FTX가 세운 일종의 투자 회사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무슨 증권 그리고 무슨 뭐 투자 맞습니다. 운용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편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뭐 공신력 있는 여러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알라메다라는 이 투자사에서 네. 그동안 FTT를 좀 계속 사줬다라는 사실이 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재화, 물건 같은 것들은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래되는 물건이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알라메다가 그동안 FTT를 꾸준히 사줬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요. 네, 그것도 일종의 자전 거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주식으로 뭐 치면 만약으로 치면 네, 주가 조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범죄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이 있고 거기에 자산 운용이 있는데 자산 운용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다 사줘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런 암암리에 산 거죠. 이제 그렇게 아무도 되는 모르게. 거잖아요. 네, 코인에서는 아직 불법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 알라메다라는 곳에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FTT였다라는 게 문제가 됐어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사줘도 너무 많이 사줬군요. 그렇죠. 이제 자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 변동성이 좀 적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회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좀 가격 방어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첫 번째로는 이 FTT라는 가격 변동성 있는 가상화폐를 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FTT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한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됐어요. 위험하게 했네요. 그게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출을 해줬을 때 문제점은 뭐 이쯤 되면 모두가 아셨듯이 FTT라는 가격이 좀 네. 급락하게 되면 네. 이 담보 가치가 급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대출 상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음. 이러면서 약간 우르르 무너졌다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거래소에 돈을 맡겼다면 빨리 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돈을 빼게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알라메다가 먼저 파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알라메다의 자산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알라메다의 자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FTX의 계열사가 알라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돈은 FTX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하나를 뭐 2천만 원 주고 샀다면 그 2천만 원은 FTX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방금 김혜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빼야지. FTX에 있는 돈을 빨리 빼야겠다. 네.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가상화폐니까 저희가 코인런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제가 아까 신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FTX에서 출금을 막아버렸어요. 아 자, 그래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고객들한테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은행이 돈 못 빼게 막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반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5천만 원 이하라든가 어느 정도 고객들의 자산을 좀 분리해 놓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급 준비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가져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걸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네. 하는데 얘네가 출금을 하면서 그런 의혹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건데 얘네가 고객들한테 돌려줄 돈이 없구나. 그러면 그동안 고객들의 돈을 빼서 투자를 했구나. 투자를 했는데 FTX와 알라메다가 동시에 무너지고 FTT란 코인 자체도 사실상 거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서 고객들한테 돌려줄 돈이 없게 됐구나 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계 2위, 3위 정도 되는 거래소가 이랬다면 네.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거래소는 지금 내부 통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좀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 금융회사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고객들의 계정과 그 회사 운용하거나 위탁하거나 그런 회사의 계정은 사실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령 근데 여기 있는 돈이 경우- 여기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는 고객 돈은 분리합니다. 네. 그걸 자산운용사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넘겨서 썼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탈중앙화라는 명목하에 얘네들이 이제 모든 걸 하거든요. 은행의 역할도 하고 뭐 예탁원의 역할도 하고 거래소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어떻게 갔는지 뭐 공시하지도 않는 거고 알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회생 파산을 신청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네. 법원에 일종의 뭐 파산 보호 신청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상 이제 문을 닫기 직전의 상태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 사이즈 되는 회사면은 사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요. 이거를 어디다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6조 원이라고 해요. 66조 원. 네, 조원인데 와. 사실 지금 이 업계에서 취재하는 많은 기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숫자를 믿는 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FTT를 담보로 뭐 돈을 빌리고 코인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레버리지를 엄청 키울 수 있죠. 맞습니다. 일종의 쉽게 말하면 레버리지인 건데 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키웠는지도 모르고 66조를 넘을 것이다.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이 넘겠네요. 숫자는 알 자전 수가 거래를 없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걸 또 빌려서 또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이거 사실 일반 투자자는 알기는 불가능하고 200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날린 거야? 코인 시장이 나쁘니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이 자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라메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FTT란 코인 자체가 자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 회사 자산의 4분의 1이 날아간 거죠. 어쩌면 더 날아갔을 수도 있죠. 그럼 피해자들은 처음에 뱅크런처럼 돈을 뺐던 피해자 말고 나머지는 지금 아예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스란히 다 그 돈이 피해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언제 찾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회사가 망하면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거래소 내 계좌에다가 코인을 넣어놓은 분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네요. 완전 그렇죠. 거래소가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네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 뭐 한국인 피해자들이 좀 많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그게 어디까지 사실 확인이 될까요? 한 10,000명 정도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이 10,000명이라는 수치는 사실 가입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몇 명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다 이거는 사실 어느 누구도 지금 산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지금 전체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부터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산 이제 스톱 올 스톱 인출도 정지. 그 사이에 또 해킹까지 당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뭐 6억 달러를 해킹 당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킹 당한 게 맞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이 돈을 너희들이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따로 또
가상화폐라는 게 이제 지갑을 통해서 어디 뭐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야 니네 또 빼돌린 거 아니야라는 또 의심을 품게 됐는데 이게 이 사이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크립토닷컴이라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일이 파산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터졌는데 이 크립토닷컴에서 이더리움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이더리움 32만 개를 다른 거래소로 보내려다가 뭐 들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적발이 됐어요. 네. 네. 사람들이 이더리움 32만 개면 이더리움이 지금 뭐 한 200만 원 좀 넘는 것 같은데 얼마예요? 이거 뭐 하려고 했냐?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실수라고 하고 이제 종결을 했는데 32만 개를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예전부터 이 가상화폐 시장에 그런 루머가 좀 있었어요. 방금 드렸던 것처럼 FTX도 지금 이 고객들의 투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래소도 아마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거액을 예치한 투자자가 내 돈을 내놔라고 했을 때 이걸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다른 거래소에서 이걸 빌려 와가지고 인출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일에 겹쳐서 크립토닷컴에서 그런 일이 또 생기니까 사람들이 야 너희들 돌려막기 하는 거 진짜로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조금 더 커졌죠. 이게 그러니까 FTX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세계 2, 3위의 거래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그럼 나머지 거래소는 내부 통제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피해 회복이 될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수사를 한다든지. 네. 아니, 만약에 엄청 오래 이게- 걸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걸 사실 전통의 금융 영역이라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금감원도 있고 네. 뭐 검찰에서도 이제 오랜 수사를 했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일종의 신기술이고 이걸 바하마에 있다면서요. 바하마에 또 있고 이거 서버를 다 뒤지고 투자금이 얼마인지도 지금 산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아요. 복잡하기도 엄청 복잡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같습니다. 오래 걸려서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자산이 남아 있다면 해결이 되겠지만 네. 자산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피해 규모를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래소도 이런 규제가 없어요? 뭐 그런 걱정은 하시는데 네. 아주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근법이라고 하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해 주면서 특근법에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 회사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은 분리해서 예치를 해라.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 있군요. 네, 그래서 거기보다는 당연히 덜 하긴 한데 중요한 문제는 특근법을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를 보면 이 관리 주체가 어딘지를 정확히 명시해 놓진 않았어요. 관리 주체라면 정부에서 어디서 이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걸 관리하고 맞습니다. 이걸 예치해 놓은 걸 잘 관리하는 걸 누가 확인하고 금감원이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뭐 금융위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거를 관리하도록 하자라고 특근법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발의는 해놓은 상황인데 특근법이 그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됐다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상 실명 계좌를 발급해 주면서 그런데 사실 또 우리나라가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되려면 금융 선진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일종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신력 있는 은행과 실명 계좌를 통해서 서로 돈을 예치하고 빼고 이걸 가능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FTX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덜 이런 위험하지만. 문제는 덜 위험하지만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은행 대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상화폐를 맡기면 가상화폐를 담보로 해서 돈이나 가상화폐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업체들은 특근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뭐 규제가 생겨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법이 못 근데 따라가는 거죠, 속도를. 속도를 못 따라가는 데다가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규제를 하려면 가상화폐를 통화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쵸. 근데 가상화폐를 통화라고 인정하는 순간 뭐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법의 규제를 받겠지만 이걸 누가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당사자들은 야, 이거는 내가 하는 건 아니야 하고 싶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글쎄요. 인력이 그래도 그러니까요. 최소한 1.5배 정도는 있어야 유지가 될 테니까요. 네. 근데 이번 FTX 사태와 관련해서 바이낸스 세계 1위 그 거래소 바이낸스가 관련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기도 하고 루머가 많은데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네. 이제 FTX가 이런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FTT를 5억 3천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환율로 네. 1,300원으로 계산하면 아마 7천억? 6,800원, 7천억 네.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야 우리 불안하니까 이거 팔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FTX에서 너희까지 팔면 FTT 가격이 더 폭락하니까 우리가 한 22달러 정도에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좀 팔아라라고 했는데 아까 80달러까지 갔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최고점이 이제 80달러였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정도로 사줄 테니까 일종의 블록딜이라고 볼 수 있죠. 시장에 던지지 말아라. 던지는 네. 순간 투자자들이 그치. 패닉에 빠진다. 그렇지. 그런데 바이낸스가 그건 좀 어렵겠는데라고 말을 했어요. 네. 네. 그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팔겠다. 네, 우리가 한번 제값 해보자 이거네요. 팔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FTX 입장에선 다급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인수해라. 너희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 자체를 사라. 회사 자체를 인수해라. 진짜 어려운가 보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그래? 하고 아마 이제 실사를 했겠죠.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서 실사를 거의 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우리 인수 못한다 라고 해요. 우리가 들여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니네를 인수 못한다. 사면은 네. 우리가 손해 볼 것 같다 이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FTX가 한 근 일주일 만에 이제 몰락하는 과정에 아주 큰 기여를 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대한 바이낸스의 선의를 인정하자면은 그냥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FTT, 그러니까 FTX가 발행한 코인을 팔아야겠어. 뭐 막을 수 없죠. 그리고 야 니네가 어렵다니까 우리가 니네를 한번 인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게. 그것도 막을 수 없죠. 근데 야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선의를 인정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했다면은 야 쟤네 코인 던지면 쟤네 망할까? 그렇게 던지고선 쟤네 인수해 달라 그러는데 인수 안 하면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시장을 그냥 지금 당장 코인 시장 전체가 좀 하락하는 뭐 위험은 있겠지만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관측과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위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2위가 망하면 더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으니까 손해 보는 일은 음모론이군요. 크게 없다. 음모론. 글쎄요, 이게 워낙 가상화폐 시장에 여러 소문들이 있고 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이겠거니 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도 있어서 네. 뭐 100% 음모다라기보단 어느 정도의 또 그런 경영적인 고려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사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조금 전에 코인은 많이 떨어졌죠. 가상화폐도 좀 다 같이. 문제가 됐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고팍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고팍스? 네, 이게 한 5위,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네. 이제 여기에서 얘네도 아까 제가 디파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얘네도 이제 FTX와 같이 하는 일종의 디파이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 지금 출금을 잠시 막아놨거든요. 고팍스에서. 네, 고팍스에서. 왜 네. 막았을까요? 이제 FTX와 연결된 한 회사가 이제 디파이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고팍스가 여기랑 같이 일을 한 거죠. 근데 그쪽에서 FTX가 망하니까 그 해외에 있는 그 회사가 지금 좀 출금을 좀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팍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막았으니까 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막아놨다라고 이제 공지가 떴는데 이게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해프닝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그러면 지켜봐야겠죠. 고팍스에서 거래를 했던 한국 사람들도 돈을 출금 못한 상황이 된 거네요. 고팍스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그런 거래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실명 계좌가 연동돼 있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지금 잠깐 출금이 막혀 있는 상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코인 고팍스에 코인 예치해놓고 그 연결된 회사를 통해서 뭐 이자 받거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거기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대출 코인을 더 대출 받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지금 그 계좌가 동결돼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고팍스가 국내 거래소 순위에서 뭐 한 5위 정도 하는 업체면은 뭐 점유율로는 10%가 안 될 것 같은데. 훨씬 안 됩니다. 사실
거의 양대 거래소라고 하죠. 저희가 업비트, 빗썸을 사실 양대 거래소라고 하는데 그 두 거래소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한 85% 안팎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보거든요. 국박스는 그러니까 그럼 5%도 안 되겠군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면 그 회사의 전체 계좌도 아니고 그 디파이와 관련된 일부 계좌에 대해서 동결이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는 지금 요 상태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네네.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 자체를 조금 그죠.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상화폐들이 다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비트코인 가격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불안합니다. 코인 회복되는 느낌이 조금 있나 했더니 바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뭐 물가 지수가 조금 괜찮아가지고 네. 좀 반등을 하나 했는데 이게 사실 투자에 있어서 이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게 단기간에 회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시장에서 이제 이거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또 아니니까.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사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네. 네. 김정훈 기자와 한번 자세히 FTX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 좀 복잡한 사안 있으면은 저희 네. 김정은 기자 언제든지 호출해서 저희 여러분께 설명을 네. 해드리니까요. 금융 네. 담당이라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예. 다 압니다. 지금 앞에 원고도 없이. 그러게 종이 한 장 안 들고 얘기하고 왔네요. 있어요. 저 자신감.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서 뭐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또 이게 우리나라 건설업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요즘 건설 자체도 좀 분위기가 좋지는 그렇죠. 않은데 맞아요. 그 사항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래셋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Jamal Khashoggi, will you apologize to his family, sir? President Biden, is Saudi Arabia still a liar? 저 당시 빈살만 왕세자의 저 웃는 모습, 저거 아마 미국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갖고 있는 이른바 오일 파워 이 부분을 강구했다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됐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지난 오랜 기간 미국의 대중동 전략의 핵심 근거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가장 친미 국가가 이제 사우디였었는데 사우디가 이제 그렇게 변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우디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사주는 것이 이제 미국이 아닌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쪽으로 변했고 이제 그들과 그리고 이제 투자도 중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로서는 또 하나 이제 그렇지만 염려되는 것이 이란과의 안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무기가 지금 미국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로서도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그런 또 협조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세자가 된 뒤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왔는데 특히 아주 보수적인 원리주의를 지향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조에서는 해오지 않았던 여성 운전 허용, 여성의 참정권 허용, 네. 축구 경기장의 여성 관객 입장 허용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는 인기가 좀 올라간 겁니까? 젊은 층은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젊은 층은 인기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른바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령층 보수층에서는 야 이거 너무 나가는데 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제 그 세력에 의한 그 반발이
잘못하면 뭐 구테타까지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그 사우디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니파 안에서도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활동을 좀 제한시키는 것이 필요해서 빈 살만 황태자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껴안아야 되는 이유가 그 사우디 왕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또 그 보수층입니다. 오히려 이 개혁층이나 젊은층에서는 왕정 자체를 이렇게 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만은 이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동시에 다시 이렇게 또 회유해서 껴안아야 되는 그런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지만은 고령층 보수층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왕세자라고 하는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힘을 빼거나 네. 제거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예, 그게 그래서 2017년에 그 왕자들을 다 호텔에 가두고 이제 그 개인 재산을 헌납하라 뭐 이런 식의 것을 했었죠. 부패 혐의를 확인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 재산을 국가 재산으로 몰수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의 유명한 그 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티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 빈 탈랄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 호텔에 감금이 돼서, 그래서 그 당시 그거 뭐 한 1조 달러 정도는 뭐 걷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이제 돈만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힘을 빼기 위한 전략인데, 그게 이제 무사히 지나간 걸 보면 아마 다 제압을 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지를 탄탄히 굳혔다. 어쨌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힘을 빼는 거고, 여기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구간이 될 가능성은 그 어떤 사람보다 높다. 예, 가장 높습니다. 지금은 뭐 거기에 지금 대적할 만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도전 세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옴시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늘 오후에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빈살만 왕세자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이미 더 라인 그 사업 현장 터널 공사에 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유력 기업들이 이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세요? 뭐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70년대서부터 한국 건설들이 가서 사우디에 웬만큼 유명한 거 다 한국 기업들이 지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 70년대 우리 중동 붐 예, 그렇습니다. 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술을 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중에 그 거대한 공사를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통틀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오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국력이 이 과거처럼 그냥 뭐 토목공사만 하는 이런 국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스마트 산업, IT 이런 그렇죠. 분야로 예, 그 분야도 이제 세계 최고다 예. 보니까 이제 동시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포스트 오일 시대에 이제 그나마 지금 가장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얘기가 나오지만 소형 원자력 부분 건설이 있어요. 이제 그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한국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방산 분야, 그 분야도 미국 외에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것은 또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우디로서는 우리나라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네옴시티 저 사업, 저기에 만약 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제2의 중동 특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저희 나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그 진출을 좀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점심 식사도 함께 했는데 오늘 이 부분도 기자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 대통령 전속이
직접 촬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화면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회담이 종료됐다 이 사실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는 아까 170km에 500m 높이의 건물들을 쭉 짓는다. 이게 아마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면 80에서 90km 정도니까 그거 2배, 서울에서 한 강릉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합니다. 예. 저도 제가 사실은 그쪽에서 공부하던 예. 그 시절에 그 두바이가 그렇게까지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었거든요. 그것이 그 사막 땅에 그런 도시가 들어서는 것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가 그걸 유심히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가 저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그 석유라고 하는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사우디 사람들만 모여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그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수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의 아시아 순방 일정 보면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문하고 아마 오늘 오후 늦게 일본으로 떠나고 일본 방문한 다음에 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여기엔 또 우리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인데 이렇게 아시아권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일본을 방문한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빈살만 왕세자에 주목하듯이 일본에서도 주목하고 있겠네요. 일본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싶겠네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와 경쟁 상대가 주로 되는 아이템이 겹치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제 한국을 경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그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강점으로 내세워서 이제 노력을 할 건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인프라 건설 플러스 그런 최고의 그 요즘에 그 이런 최고의 그 테크놀로지까지 결합을 시키는 거를 무기로 한다면 뭐 일본과 해볼 만합니다.